월세가 오르고 있는데 월세가 오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월세가 오른답니다, 여러분. 기사들이 많이 보셨나요? 월세 지옥,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내몰린 대학가. 신축 9평 원룸이 165만원. 와, 뭐 예전이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원룸 이러면은 30만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165만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최저 시급이 10,000원 조금 넘죠. 10,000원 조금 넘는데 8시간 일하면 뭐 80,000원, 10만원이라고 치고 20일 정도 일하면 200만원인데 200만원 받아봐야 이제 내고 나면 35만원인데 관리비 내고 나면 없겠네요. 야, 너무 비싼데? 자, 그리고 한 달 새 20만원 오른 것도 있다. 월세 지수가 매달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월세 지수 매달 최고치.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사실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은 팩트만 갖고 와가지고 부풀리는 경향이 있죠. 신문들은. 매일매일 이제 기사들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면 그 해제된 데 중에 대단지에서 RR층 이런 거 호가들 갖고 와가지고 호가가 벌써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떨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저층 거래된 거, 뷰 안 좋은 거 이런 거 거래된 거 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신축 원룸이 165만원이다 라는 게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한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통계가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네 생각이고 항상 그렇지만 일반화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65만원 한다더라. 다 165만원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월세 지수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월세 지수를 보고 진짜로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가 올랐습니까, 여러분? 맨날 원벨리 가격 60억짜리만 이야기하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동원하는 게 지수라든지 실거래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자, 월세 지수 한번 볼게요. 사실 월세 지수는 조금 많이 놀랍습니다. 이게 2015년 6월부터 전세 가격의 흐름이었어요. 전세는 이제 꾸준히 오르다가 매매랑 같이 2022년에 이제 폭락이죠, 폭락한 다음에 그리고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매매랑 흐름이 거의 유사했어요. 근데 이거는 월세 지수거든요. 월세 지수는 전세랑 그동안에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전세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와중에 월세는 계속 떨어졌는데 그 사이 전세가 잠깐 주춤할 때는 또 월세가 살짝 올랐어요. 그러더니 2022년 초부터는 이제 전세랑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전세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월세는 주구장창 올랐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지수를 보면은 월세가 2022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월세는 변동이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봅시다.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거는 필수죠, 필수. 오늘 우리가 무조건 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집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전세인지 아니면 매매인지 그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임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에다가 계속 유동성이라는 물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넣으면 물이 이제 이렇게 차오르겠죠, 이렇게. 근데 자본주의는 속성상 꾸준히 유동성이라는 게 점점 차올라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꾸준히 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게 맞는데 이 공간이 확장이 되면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근데 이 공간이 확장이 안 되면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게 이제 이 주거의 공간이 확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매매가 아니면 임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주거의 공간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임대 가격이 빠르게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2010년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데드캣 바운스였다고 하는 매매 가격을 놓고 보면 데드캣 바운스였다고 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매매는 마이너스 1, 임대는 플러스
이었어요. 그래서 전세가 엄청나게 빨리 올랐죠. 왜? 이 공간이라는 게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거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자, 어쨌든 공간이 빠르게 안 느는데 매매를 선택 안 하니까 전세로 물이 막 차올라가고 전세가 훨씬 빨리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세 더하기 매매를 2로 나누면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가격이 올랐다. 유동성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임대를 또 선택할 때도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올랐는데 예전에 2010년에서 5월처럼 매매는 마이너스 1인데 전세는 플러스 2가 돼갖고 두 개를 합치니까 플러스 1이 됐던 시기하고는 좀 다른 게 매매도 0.5, 전세도 0.5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가상금리 올리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랑 전세가 주춤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도 안 사고 전세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월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월세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갭 투자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솔직히 징벌적 과세라든지 전세 공급이 줄었죠.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문제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전세 보증 문제 등이 생기면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갭 투자자들은 전세를 놔야 하지만 세입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전세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캡 투자한 사람들은 월세 공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를 공급하는데 시장 수요자들은 월세를 원하니까 특히 저가 시장에 그러니까 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근데 그 와중에 월세 공급은 없어. 왜냐하면 빌라 사기 나가지고 빌라 시장도 사상 최저죠. 그러니까 월세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월세 공급이 없으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게 2022년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갭 투자자들 때려잡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야. 빌라를 지어서 공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엄청 리스키해요. 왜냐하면 빌라를 이제 땡빌려서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지난 장에는 왜 빌라가 공급이 늘었냐 하면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분양이 안 되더라도 일단 전세를 놨다가 또는 전세 구하러 온 사람들한테 2, 3천만 원 보태면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놨다가 나중에 천천히 매매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 여러 가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누군가가 사줘야지 공급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면서 사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을 판이니까 공급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가 전세 시장이 거의 이제 괴멸 수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들어오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는 거죠, 전세를.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가고. 근데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 임대의 선택에서 전세 아니면 월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를 아무도 선택 안 해.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월세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월세 공급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사주는데 누가 지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누군가를 때리면 속이 시원할지 몰라. 근데 그게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런 와중에 전세 보정 한도를 계속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흑어도, 돈 자꾸 떼이니까 이제 흑어도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전세 시세가 3억인데, 3억을 보정을 안 해주고, 2억만 해주고, 뭐 2억 5천만 해주고 이러니까, 사실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전세가 불안한 건 알지만, 국가에서 100% 보정해주면 들어온단 말이죠. 왜? 돈 떼어도 국가에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 한도를 자꾸 축소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세 가격이 3억인데 한도를 2억 5천으로 내리면 2억 5천은 보정받고 뭐 5천만 원을 월세로 돌린다든가 뭐 자기 돈으로 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보정되는 범위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 보정 한도를 계속 축소시키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도 줄어들지만 수요도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세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월세 공급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원룸의 문제이긴 한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아까 지수 보셨죠? 아파트 지수?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반기에 무슨 전세 DSR을 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입자들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5억 있다고 해서 5억을 다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DSR이나 이런 걸 보겠죠. 소득을 보니까 4억 정도까지밖에 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세 시세는 5억인데 4억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5억짜리 전세 안 가고 4억짜리 가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 수요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계속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하려고 그러고 전세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전세 놓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고 전세 공급도 줄어드는데 이제 공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전세 보증이 안 되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월세가 더 오르게 되는 거죠. 전세가 문제니까 전세를 없애버리고 반지하가 문제니까 반지하를 없애버리고 그냥 이게 딱 소구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지겠어요. 자, 참 해결 방법은 쉽죠. 문제되면 없애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냥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데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그 중에 큰 축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서울에 뭐가 공급이 부족하냐, 공급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파트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 거는 사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할 텐데 좀 이상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서울의 인구가요, 2010년에 1057만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의하면. 근데 2024년, 14년 뒤에 959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10년에는 세대당 인구가 2.44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세대수가 433만 4,200세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4년이 되니까 그 세대당 인구수가 2명이 됐어요. 정확히는 2.08이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0년에 서울의 인구가 그냥 1000만이라고 할게요. 1000만이고 세대당 인구가 2.5명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뭐냐면 400만 세대가 있었죠. 그 400만 세대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10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대당 인구수가 2.5명일 때는 400만 세대의 집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24년에 세대당 인구수가 2명으로 줄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인구 1000만 명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주택이 500만 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0만 곱하기 1을 해야지 1000만 명이 되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2010년에 400만 호의 주택이 있었는데 2024년에 500만 호의 주택이 있어야만 인구 10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해. 왜냐하면 서울의 집이 비싸서 떠난데 그 이야기대로라면 서울의 공실이 넘쳐나야 돼요. 아니,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서울의 집이 너무 비싸서 떠나면 빈집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빈집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빈집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집은 꽉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구가 왜 줄어요? 집을 안 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도 인구 1000만 명을 유지하려면 세대당 인구수가 2.5에서 2.0으로 줄었기 때문에 2010년에는 400만 호가 있으면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4년에는 500만 호가 있어야지 1000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대당 인구수가 2.5에서 2명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14년 동안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이 100만 호가 늘어났어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100만 호를 못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 서울에 공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쨌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니까.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주택도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주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특히 청년들은 서울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서울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반포 원벨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시작해요? 원룸에서 시작하고 오피스텔 조그만 거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공급이 안 되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집값이 비싸서 못 살겠다 하는데 집값이 비싼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산다는 거는 전세나 월세가 막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공간 안에 집을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서울시장은 뭐 했을까요? 그죠?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때문이 아니라 집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 다주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임대의 공급자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겠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논리가 야 집이 오르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그런 거야. 쟤네들이 사가지고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거든.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심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안 될 거니까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줄어들 거고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그걸 다시 또 마녀사냥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책임으로 돌려야지 정부나 서울시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게 더 오르면 더 오르는 게 또 다주택자 때문이다라고 하면 또 자기들 책임은 없으니까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안 바뀔 거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주택자들 욕하면서 막 괴롭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선택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채수보다는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생각이 있으니까 다주택자들도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이제 또 계층 간에 이제 불화가 더 심해지니까 편 나눠가지고 이제 정치하기는 더 좋겠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양쪽으로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망고쌤. 입주 물량도 사상 최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자, 얼마나 부족하냐. 여러 번 이거는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좀 지치는데 자, 요게 이제 2026년 7년 8년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인데 이게 1980년대 중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적이 없다.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2년 코로나 위기 때도 단 한 번도 공급이 이렇게까지 줄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3년 초에도 말씀드렸고 2024년 초에도 말씀드렸고 2025년 초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주거의 선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전세를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집은 한번 사면 영원히 그 가격이 고정이 되지만 전세 월세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5년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은 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지 못하면 손해. 선택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당신의 의지. 당신은 신청하시겠습니까? 고정 댓글 확인 필수.